아이스크림 한 통이 7,000원이었는데 어느 날 6,000원으로, 며칠 후엔 5,000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피자도 2만 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커피도 5,000원에서 4,000원으로 말이죠. 이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처음엔 분명 좋을 겁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상황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질까요? 오늘은 물가가 내려가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서운 현상이거든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디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화폐의 구매력이 올라가는 현상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플레이션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바로 디스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인데요. 이 둘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4%에서 2%로 낮아진다면 여전히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오르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뜻입니다. 반면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마이너스 2%라면 전년 대비 물가가 2% 하락했다는 의미이죠. 이는 단순히 물가 상승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디플레이션을 경험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평소 즐겨 먹던 햄버거가 8,000원이었는데 디플레이션 이후에 같은 8,000원으로 햄버거와 감자튀김, 그리고 음료수까지 살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는 햄버거의 가격이 떨어지고 여러분이 가진 돈에 실질적인 힘이 강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는 분명 매력적인 상황처럼 보이죠? 문제는 현실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모든 가격이 동시에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분의 임금도 포함됩니다. 햄버거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동안 여러분의 월급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디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화폐 공급량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반대로 돈이 너무 부족해지면 디플레이션이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은 주로 큰 경제 위기 직후에 나타나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수많은 대출자들이 파산하면서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기를 극도로 꺼리게 됐습니다. 은행들이 대출 문을 닫아버리자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죠. 이는 마치 강물에 댐을 설치해서 하류로 흘러가는 물의 양을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소비 수요가 크게 위축되는 것도 디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동네에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평소에는 한 그릇에 4,000원을 받고 하루에 80그릇 정도 팔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이 부족해지면서 지출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루에 40그릇밖에 안 팔리게 됐어요. 재료비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죠.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격을 3,500원으로 내릴 겁니다. 하지만 모든 가게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결국 떡볶이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공급 과잉 상황입니다. 앞서 떡볶이 가게 예시를 계속해보면 떡볶이 집들이 줄어들고 주문량도 감소하면서 쌀떡을 납품하던 업체들에게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전체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재고가 쌓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평소에 동네 떡볶이집 10곳이 각각 쌀떡 20포씩 주문해서 총 200포를 납품했는데 이제 5곳만 살아남고 각각 10포씩만 주문한다면 총 수요는 50포로 줄어듭니다. 쌀떡 업체는 여전히 200포를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150포가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업체는 재고 처리를 위해 가격을 대폭 인하할 수밖에 없고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떡볶이집의 재료비도 줄어들지만 여전히 손님이 없는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업체가 가격을 낮추는 경쟁에 뛰어들게 되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경제 전체가 수축하기 시작하고 이는 곧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가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생산량과 고용도 함께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저렴해지지만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소득도 함께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과연 디플레이션이 정말 나쁘기만 한 걸까요? 사실 가벼운 수준의 디플레이션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향상되고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디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장기화될 때 발생합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이 바로 극심한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한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 중 하나였죠. 당시 물가는 약 25% 하락했고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으며 경제 규모는 3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디플레이션이 시작되기 전에는 부품 하나를 15만 원에 팔았고 하루에 500개씩 생산해서 모두 판매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죠. 그런데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면서 자동차 업체들의 주문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00개 정도밖에 안 팔리게 된 거예요. 회사는 더 많은 주문을 받기 위해 가격을 13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심리가 작동합니다. 구매자들은 어차피 가격이 계속 떨어질 텐데 왜 지금 사야 하지? 좀 더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게다가 경제 전반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돈을 아끼려고 하죠. 결국 회사는 가격을 11만 원, 9만 원으로 계속 내려야 하지만 주문량은 여전히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을 디플레이션 심리라고 부르는데 가격 하락 기대가 오히려 수요를 더욱 위축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자동차 부품의 원재료인 철강이나 플라스틱 가격도 함께 떨어지고 있으니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철강 회사들도 수요 감소로 인해 재고가 쌓이면서 가격을 낮추고 있거든요. 이를 통해 자동차 부품 회사는 더 낮은 원가로 제품을 만들면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철강 회사도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원료를 구입하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이죠. 철강 가격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는데도 여전히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자동차 부품 회사는 더 이상 가격을 줄 여유가 없어집니다. 회사는 여전히 임금, 전기료, 임대료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결국 직원 해고와 생산량 감축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국가 경제는 본격적인 침체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경기 침체는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면서 국가 전체의 경제 규모가 6개월 이상 줄어드는 상황을 말합니다. 운이 좋아서 해고당하지 않았다고 해도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임금을 삭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나선형 디플레이션으로 발전하는 경우입니다. 나선형 디플레이션은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대규모 실업과 통화량 급감을 초래하는 현상입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에 철강을 공급하던 업체도 파산하게 되고, 자동차 부품 회사도 직원을 계속 해고하면서 생산량을 하루 300개에서 200개, 100개로 줄여나갑니다. 하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죠. 이제 여러분은 일자리와 수입을 모두 잃었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모든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새로운 직원을 뽑을 여유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물건의 가격은 저렴해졌지만 정작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디플레이션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낮은 가격이 낮은 임금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수요 감소를 불러와서 더 심한 경기 침체를 만드는 악순환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마치 깊은 구멍에서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극심해진다면 이를 경제 대공황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과도한 디플레이션은 실제로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디플레이션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디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고 오래 지속되면 경제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반대되는 정책들을 사용하게 되죠. 디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이 시중에 돈이 부족한 것이므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더 많은 돈을 시장에 공급하려고 노력합니다.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주요 도구 중 하나가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금리를 낮추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비용이 줄어들어서 개인과 기업들이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소비하고 투자하게 되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회복되고 디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죠. 이는 마치 막힌 수도관의 압력을 높여서 물이 다시 흐르도록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금리를 0%까지 내려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중앙은행은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제로금리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이 1990년대부터 겪었던 상황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도구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통화량 확대입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로부터 국채나 기업 채권을 높은 가격에 사들임으로써 은행들에게 현금을 공급하는 방식이죠. 은행들이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게 되면 대출할 여력이 늘어나고, 동시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금리 경쟁도 치열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어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개입해서 돈의 흐름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황이 매우 심각할 때는 양적 완화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새로운 돈을 직접 찍어내서 정부 채권과 기업 채권을 대규모로 매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기업들이 갑자기 많은 현금을 보유하게 되어 지출을 늘리게 되고, 이는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디플레이션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은 정반대 개념이므로 적절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면 디플레이션을 중화시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양적 완화는 부작용도 클 수 있어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너무 많은 돈을 풀면 나중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담당한다면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디플레이션에 대응합니다. 재정정책이란 단순히 정부가 세금을 조정하고 지출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정들을 말하는데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시중 통화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세금 감면입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은 경제에 돈이 너무 부족하다는 뜻이므로 정부는 국민들이 더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소득세나 부가세를 낮춤으로써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면 그만큼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날 수 있죠.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감소라는 부담이 있지만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은 소비 진작 효과가 더욱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추가 소득을 소비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출 확대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등 수많은 건설 자재를 구매해야 하고 설계사, 건설회사,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하나를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른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런 프로젝트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효과가 단순히 직접 참여하는 업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받은 임금으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고 자동차 연료를 넣으면서 경제 전반에 돈이 순환하게 됩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승수 효과라고 부르는데 정부가 투입한 돈보다 몇 배 더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는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과 같은 직접적인 현금 지급 정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나라들이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소비를 즉시 늘리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정책들도 재정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차원에서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면 대규모 실업과 경제 위기가 따라올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부채를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현금의 가치는 올라가지만 빚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억 원을 대출받아서 집을 샀는데 디플레이션이 시작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1억 원을 갚아야 하지만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서 실질적인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게다가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소득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정된 대출금을 갚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죠. 만약 월급이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줄었다면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금 100만 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훨씬 커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일 때는 가능한 한 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안전성이 높은 정부 채권이나 우량 기업 채권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주식시장은 디플레이션 기간 동안 대체로 부진한 성과를 보이는 반면 채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특히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디폴트 위험이 거의 없어서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수익률은 높지 않더라도 확실한 이자 수입과 원금 보장이라는 장점이 있죠. 또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채권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게 됩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 성질이 있거든요.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것도 현명한 전략입니다.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의 구매력이 상승하므로 현금을 그냥 들고 있기만 해도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들이 가격 하락을 겪는 동안 현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만약 꼭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면 현금 보유량이 많고 부채 비율이 낮은 회사들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재무 체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또한 생필품이나 의료 서비스처럼 경기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업종의 주식도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투자 상식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현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가치가 줄어든다고 여겨지지만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오히려 현금이 가장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평소에 좋다고 여겨지던 부동산이나 주식은 디플레이션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가격 하락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샀다면 집값은 떨어지는데 대출금은 그대로여서 심각한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이를 음해자산이라고 부르는데 자산 가치보다 부채가 더 큰 상황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면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규모 해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본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여러 분야의 기술을 익혀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인정받는 것이 생존의 열쇠가 되거든요. 특히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해고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수입원을 만들어두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부업이나 투자를 통한 추가 소득이 있다면 본업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선택하는 부업이나 투자도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덜 받는 것들로 골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나 콘텐츠 제작 같은 디지털 기반의 수입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비상자금을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생활비의 3, 6개월분 정도의 비상자금을 권하지만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이나 소득 감소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디플레이션은 표면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현상입니다. 물가 하락과 화폐 가치 상승이라는 겉보기 좋은 현상 뒤에는 수요 위축, 생산 감소, 대량 실업이라는 무서운 결과가 숨어 있거든요.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디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장기화되고 전면적인 디플레이션은 경제를 나선형 침체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디플레이션 심리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미루게 되면 이는 수요를 더욱 위축시키고 경기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연간 2, 3% 정도의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경제정책을 운용합니다.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도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도 모두 피하려고 하는 거죠. 이는 마치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너무 빨라도 위험하고 너무 느려도 뒷차들에게 방해가 되니까요. 경제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에 비해 발생 빈도가 낮지만 일단 시작되면 통제하기가 훨씬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금리를 올리거나 통화량을 줄이는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지만 디플레이션은 한번 시작되면 심리적 요인까지 작용해서 쉽게 멈추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더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기대 심리를 갖게 되면 이는 수요를 더욱 위축시키고 디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모두를 제대로 이해하면 경제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일 때는 대출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 현명하고, 반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을 때는 실물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죠. 경제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신호를 정확히 읽고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디플레이션은 분명히 복잡하고 위험한 경제 현상이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비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런 신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분석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